자, 이어서 세 번째로 평가조사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로엠 산출 목표 평가인데요. 우리가 산출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노력성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했으며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가 참가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프로엠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수치나 자료, 예를 보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다. 작업량, 실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연인원과 실인원 등이 대표적인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보시면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의 산출 목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참석할 것이며 몇 세션으로 몇 회 진행할 건가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월 4회 6개월 동안 24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또 그리고 프로그램 참석률, 클라이언트의 참석률은 80%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을 계획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해서 실제로 월 4회 6개월 동안 24회 프로그램들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했다면 목표가 달성된 것, 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산출 목표는 달성된 것, 또는 뭐 필요하다면 추가 달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한 번, 두 번은 빠질 수가 있어서 미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했다면 목표 달성,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클라이언트가 100%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80%의 참석률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24번을 지나는 동안에 이 80%가 넘어서는 참석이 있었다면 역시 목표 달성.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산출 목표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과거에는 주로 이런 산출 목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사업계획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목표를 삼아서 투입을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실제로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중요하게 바라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의 관점입니다만, 그런데 24번 진행했고 80% 이상 참여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치매 예방이 됐는가? 그 효과성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죠. 만족도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성과 목표, 효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관계적인 의미에서의 효과성인데, 프로그램이 목표했던 바를 성취한 정도, 실제로 치매 예방이 됐는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이나 관찰,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상태와 긍정적인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앞선 시간 동안에 쭉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습해 왔었죠. 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클라이언트와 운영자 간의 의사소통 등을 조사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과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출 목표와 이 성과 목표, 이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램 성과 목표의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절대적인 성과 목표의 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를 사전에 정해두고 달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단점은 실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복지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아닌 좀 일찍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과 만나면서 사회적인과 재활을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재범률을 10% 감소시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 성과 목표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10% 감소라는 것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건데요. 상대적인 성과 목표 기준은 평가 기준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평가 지표의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관찰 프로그램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도소 안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그 여러 가지들을 비교했을 때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더 재범률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효과성을 판단하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교의 의미입니다.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 효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사용했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투입을 했는가가 주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효율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거기와 관련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두 가지,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과 성과 모두를 화폐적 단위로 표현해서 비용 편익의 산술적인 비율을 구하는 분석 방법인 건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언론에서 만약에 교량을 건설한다 또는 도로 같은 것들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비용 편익적 관점의 평가와 해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리,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교량의 건설비가 100억 원이 화폐적 단위로 투입이 됐는데 이것의 경제적인 효과, 다른 말로 이제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편익이 만약에 200억이라면 이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교량을 건설했을 때 뭐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200억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2배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비율의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과 200억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2.0에 해당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100억을 투입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경제적이다. 라는 관점이 이 비용 편익 분석의 내용인데 이것이 사회복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지적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로서 생긴 편익, 효과가 예를 들자면 직업재활이 돼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그랬을 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화폐적인 단위로 환산이 가능하겠고요. 또 수입이 증가해서 직업을 갖기 전에는 이 지적장애인이 가정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빈곤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인데요. 기초수급권자였다면 직업을 통해서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도 화폐적 단위의 효과인 셈이죠.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인데 수입의 증가가 1년에 1000만 원이었다면 이후에 10배의 효과가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현저한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 비용 편익 분석의 적용은 충분히 높은 의미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성인 범죄인으로 연결돼서 사회에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거의 피해 입게 되는 사람들의 비용들을 만약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예방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면 비행 청소년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가 개입을 해서 교화시켜냈다면, 교정시켜냈다면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있을 텐데요. 비용은 나올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성인 범죄인이 됐을 때에 미치게 되는 그 감소, 비용에 피해가 되는 비용을 감소시킨 것도 역시 그 산술적으로 화폐적 단위로 환산될 수 있겠는데요. 둘 중에 비교해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1000만 원의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10배의 비용 편익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의 장점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함으로써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명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많이 앞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자존감의 향상, 자, 이런 내용들은 심리사회적인 것이어서 이게 화폐로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은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화폐 단위로 환산되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효율성 평가인데요.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명칭은 효과입니다만, 제목에는 효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효율성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만을 화폐적인 단위로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화폐적으로 환산되는 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간식비, 캠프 갔다면 숙박비 이렇게 환산이 가능하죠. 화폐적 단위로 분석하고 그러나 편익, 성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존감 향상, 그것은 화폐 단위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편익에 대해서는 화폐적 단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지적장애인의 고용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된 A 프로그램의 비용과 B 프로그램의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게 효과가 동일하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가, 그것이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각자 다르겠죠. 짜장면을 먹는데 우리가 투입한 것은 비용은 뭐 화폐적 단위로 뭐 얼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효과, 편익, 성과는 배부르다 또는 맛이 좋다, 이런 내용들은 맛이 좋다를 화폐적 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도 그렇고요. 배고픔을 없애게 한 것, 이걸 뭐 금액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비용 편익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용 효과의 관점에서 편익이 비슷한 짜장면 중국집이 A하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짜장면의 양도 비슷하고요. A와 중국집과 B 중국집에서 맛도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5,000원을 받고 있고요. 한 군데서는 6,000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A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편익은 비슷해요. 뭐 어느 한쪽이 양이 현저히 적다거나 그러지 않고 양도 뭐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고 맛도 뭐 그럭저럭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누리려고 할 텐데요. 자, 그것이 비용 효과 분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평가가 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소요 비용들로 비교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비용 성과 분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가조사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마지막 주제로 평가조사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보호학습 지원을 위한 야간 보호사업,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예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산출 목표라는 단어와 성과 목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산출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의 의미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의 의미여서,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동 보호에, 자, 앞에 화면을 다시 돌아가서요. 자, 제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 5회 숙제 지도 및 주 2회 기초학습 지도라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을 통해서 기초학습 능력이, 지금 저소득 방임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이 실제로 높아졌는지를 목표로 삼는 건데요. 과연 이 기초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기초학습 능력의 향상이라는 성과 목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학교에서의 숙제를 완성한 빈도의 증가량, 굉장히 계량적으로 수치화된 내용이 측정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입 후에 학교 성적이 좋아진 아동의 수 또는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됐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평가조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했던 게 과연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강의록에 좀 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볼 텐데요. 지적장애인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학교 환경에서 지적장애인의 지원 고용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 및 성과여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의 직업재활, 그러면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반 직장에서 일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 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들이 그 도서관에서의 사서 역할, 책을 정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직업재활에 훈련을 해본 것의 경험을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지적장애인의 직무수행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가자가 8명이었는데요. 직무기술, 여기에는 직무 관련 기초기술, 자기관리기술,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기능적인 학업기술, 운동기술, 대중교통 이용기술, 이 대학교의 도서관의 직장에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탔어야 될 텐데요. 이것이 훈련 과정에 하나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8명 모두 이것이 사전과 사후를 비교한 그래프들인데요. 사전과 사후를 비교했을 때 다 높아진 것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측정했던 연구 결과가 동료 근로자의 장애 인식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원래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여러 명이 물론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원래는 어땠는데 이 프로그램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장애 태도 측정 설문지를 사용해서 동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을 조사했고요. 직무훈련 시작 전과 종료 시에 장애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통계적인 기법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대응표본 T검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과목이 아닌 자료분석론이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대응표본 T검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전은 3.44가 나왔고요. 사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는 3.49, 뭐 숫자로도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연구조사 결과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조사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적장애인, 이 클라이언트 본인들, 이 8명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본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과 직접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그렇다가 34, 보통이다 7, 아니다가 1. 물론 이제 문항은 여러 가지여서 숫자가 높아졌는데요.
자,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모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를 10개 문항의 4점 척도 조사지로 평정을 했고요. 부가적인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부모 만족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46, 그렇지 않다 6, 아주 그렇다가 26 이어서 순서는 이렇게 제가 읽어나가겠군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 그렇지 않다가 6, 그렇다가 46, 아주 그렇다가 26 이어서 전반적으로 부모 만족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졌다고 조사 평가의 결과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